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챕터 1 30년 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좋은 직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요즘 20대에게 고민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한숨부터 내쉰다. 17은 취직 문제를 꼽는데 이대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무섭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뉴욕에서 대학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용케 구했을 때 나는 무척 기뻤다. 이제야 말이지만 네가 대학을 졸업한 뒤 학교에서 내준 연장 비자로 버티며 이곳저곳에 원서를 넣을 때만 해도 엄마는 조마조마했었다. 물론 네가 받을 스트레스가 누구보다 심할 것을 알기에 취업 얘기는 네 앞에서 꺼낸 적이 없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다시 이력서 넣기를 반복하는 20대를 보고 있노라면 남의 일 같지가 않단다. 혜영 씨가 그런 경우였다. 취업 재수를 해서라도 꼭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혜영 씨는 유학파의 뛰어난 어학 실력, 귀여운 외모와 재치를 겸비한 빼어난 인재였다. 주위에서도 엄친 딸이라고 많이 부러워했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쓰레기 같다고 비하하며 나를 찾아왔다. 알고 보니 그녀는 대기업 입사에 병적일 정도의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녀에게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은 그동안의 열등감을 한 방에 날려줄 카드였다. 조금만 눈을 낮춰도 작지만 탄탄한 일자리가 꽤 있는데도 그녀는 끝내 모두가 알아주는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고집했다. 비슷한 시기에 나를 찾아왔던 미연 씨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원하던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직종의 작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회사 생활은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말했다. 작은 회사라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신입이지만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되었고 덕분에 배우는 것도 많았다. 그리고 하나하나 챙겨주고 가르쳐주는 선배들도 좋았다. 그런데 대학교 동기나 선후배를 만나면 자꾸만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취업한 동기는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명함을 내미는데 그녀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으로 선뜻 명함을 내밀지 못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동기에게 취업 비법을 묻고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는 말을 할 때는 슬쩍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순간 직장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한때는 매일같이 붙어 다니던 친구들에게 느껴지는 위화감도 싫었다. 자존심이 상한 그녀는 차츰 대학교 모임의 발길을 끊게 되었고 더 늦기 전에 대기업으로의 이직을 시도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젊은 시절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업을 꼽으라면 일과 결혼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생애 주기대로 차곡차곡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세상이다. 죽어라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 앞에서 좌절한 청춘의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어른들이 있을까? 게다가 출신 학교, 직업, 직장으로 사람을 판단하길 좋아하는 이른바 명함사인 우리나라에서는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대한 욕구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대기업에 들어가길 바라며 몇 년씩 취업을 미루거나 이직을 고민하는 그녀들의 입장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발레리나 강수진과 테레사 수녀의 공통점. 그런데 이를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 이를 직업이나 직장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할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무엇이든 이루고 성취해내고 싶은 본능이 있다.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해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멩이 하나라도 세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이다. 내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 러브스토리의 작가 에릭 시걸은 오랜 시간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다가 2010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의 딸 프란체스카가 장례식에서 낭독한 조사를 보면 에릭 시걸은 30여 년이라는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도 누군가를 가르치고 글을 쓰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 일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심해져만 가는 몸의 불편과 고통을 참아내면서까지 살고 싶게 만드는 특별한 것이었던 셈이다. 이처럼 그것이 없으면 존재감마저 흔들리는 자신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대상이 있다. 이러한 대상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 대상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정신분석가 하인즈 코엇에 따르면 인간은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고 안정감과 위로를 주는 대상을 원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사는 것처럼 평생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자신의 일부로 편입되어 기능하는데 자기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대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자아로 커 나가려면 누구나 자기 대상을 가져야 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그 기능을 해주지만 성인이 되면서는 자기 대상이 꼭 인격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에게 충일감을 제공하고 지지해주며 지켜주는 안전판이 되어 견고하고 통합된 자기로 가능하도록 해준다면 이념, 취미, 활동, 직업 모두 자기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생은 원과 같아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데 재미를 느꼈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말이다. 발가락 전체가 엄지발가락처럼 부어버린 그녀의 발에는 인고의 노력이 담겨 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녀가 평생 얼마나 발레에 몰입해 왔는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그만큼 그녀의 발은 기이하다 못해 흉측하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아픈 발끝을 세우며 아름답고 완벽한 춤을 추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을 참으면서도 그녀가 춤을 추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레를 할 때 가장 나답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인도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몸바쳐 일했다. 언젠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주름진 그녀의 손을 찍은 사진을 봤는데 그분이 평생 실천해온 신념과 고뇌가 그대로 느껴졌다. 무엇이 테레사 수녀로 하여금 자기 희생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걸까? 다른 사람을 돌보는 활동 자체가 그녀에게 자기 대상으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 길어야 20년이다. 이처럼 일이 자기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이나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훌륭하다는 세상의 시선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일본 드라마 프리터 집을 사다의 주인공 세이지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엄마에게 집을 사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일단 도로를 만드는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다. 세이지가 공사장 인부들에게 공사 일이 천직이라며 치켜 세워주더니 나도 빨리 직업 소개소에 가봐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그 말 속에는 당신들은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아도 되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 일은 아르바이트 이상이 아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런데 나중에 세이지는 대기업에 붙지만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공사장에 취업한다. 처음엔 도로공사를 별 가치가 없는 막노동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누군가 다녀야 할 길을 만드는 의미 있는 이름을 느끼게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정년퇴임을 하는 것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30이 되기 전에 직장에 들어가면 다행이고 그나마 공무원이 되지 않는 한 40을 넘기면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라고 하면 어찌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래서 직장을 오래 다니고 싶어도 20년을 채우기가 힘든 현실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생의 절반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병원을 찾는 이들 중에는 직장에서 원치 않는 퇴직을 한 뒤 우울증을 겪는 중년의 남성들이 간혹 있다.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에 근무했던 분들이다. 한창 일을 할 때는 어느 직장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기죽지 않고 지낼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나를 표현할 말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었다. 그들을 보며 직장 생활이란 것이 긴 라이프 사이클에서 얼마나 한시적인가를 다시 한번 느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더라도 자기 대상으로서의 일이 있었다면 아직 절반이나 남은 인생이 두렵지만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아니 적어도 은퇴한 사람의 90%가 커피숍 아니면 치킨집을 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좋은 직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럼에도 지금 당장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꿈일 수 있다.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들어가면 연봉도 높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많은 게 사실이니까. 게다가 주위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결혼할 때도 유리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란 없는 법이다.
회사가 월급을 많이 준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만큼 더 많이 일하고 높은 성과를 내라는 뜻이다. 그래도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휴가는커녕 주말도 반납한 채 열심히 일한다고 치자. 그러면 괜찮은 걸까?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요즘의 말이다. 그리고 아무리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나보다 더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지금 다니는 회사는 또 마음에 안 들고 자신 역시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끝내 어디서도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좋은 직장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어느 곳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 독일에 사는 고고학자이자 소설가인 허수경 씨는 인터뷰에서 뙤약볕에 발굴하거나 컴퓨터 앞에서 글을 쓰거나 둘 다 공행인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단지 발굴을 2개월 하면 살이 7kg 빠지고 글을 2개월 쓰면 7kg 늘어난다는 차이밖에 없다고 했다. 그녀의 말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과정을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 경제 사정은 한동안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들 한다. 사는 게 불안해질수록 안정된 직장, 수입이 괜찮은 직업이 좋은 일이라는 시선이 견고하게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발자국 떨어져 생각해 보아라.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짧고 인생은 훨씬 길다. 일을 단순한 돈벌이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급장처럼 여기는 사람에겐 일이란 해야 할 의무에 지나지 않지만 이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자기 대상으로 삼는다면 오래도록 너에게 든든한 존재감과 성취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만큼 인생에서 든든한 것도 없을 것이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눈물샘이 다 마를 때까지. 따라 살면서 우리는 얼만큼의 눈물을 흘릴까? 어쩌면 웃음의 양보다 눈물의 양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울음은 인간이 사용하는 최초의 언어다. 누구든 태어나는 순간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출생신고를 하니까. 너도 태어날 때 많이 울었겠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너의 울음을 듣고 싶었으나 정작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언제나 자연의 방식을 따르고 싶었던 나에게 너는 자연분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너는 뭐가 그리 두려운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 나는 결국 진통을 거듭한 끝에 재앙절개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오토 랑크가 말하더구나. 엄마의 자궁을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은 모든 태아에게 근원적 불안을 유발하는 상실이라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우는 거라고. 뿐만이 아니다. 갓난아기는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안아달라고 칭얼댈 때도 운다. 아이에게 울음은 희노애락을 담은 사전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옹알이를 지나 진화된 언어를 사용하면서는 정작 필요한 울음마저 경계하게 된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고 겁을 주고 울면 바보라고 놀리며 남자는 죽을 때까지 딱 3번 우는 거야 라고 협박한다. 울음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랄수록 눈물에 인색해진다. 불안한 30살 청춘은 말한다. 웃고 있는데 슬프다고. 작년에 만난 환자 중에 미니 씨가 있었는데 그녀는 평소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캔디로 살다가 진료실만 오면 티슈 한 통을 다 비우곤 했다. 파견직으로 일하는 그녀는 곧 30인데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자괴감에 최근 파혼까지 겪으면서 슬픔에 젖은 낙엽이 되고 말았다. 선생님, 줄곧 결혼이 목표였는데 파혼이라뇨 하며 오늘 땐 그녀는 제 인생은 파예요. 파견직의 파, 파혼의 파니까요. 재밌죠? 라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미니 씨는 우울증 증상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완벽주의에 있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여행지를 수첩에 적고 다니는 것은 물론 결혼은 30 전에 꼭 해야 하고 아이는 35까지 2명을 낳을 것이라는 등 나이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인생 과업을 딱 정해놓고 있었다.
그녀는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 삶은 그녀에게 엄청난 수치였던 것이다. 미국의 정신분석가 카렌 호나이는 이런 강박증을 두고 슈비드 콤플렉스라고 했다. 슈드비 콤플렉스라고 했다. 무엇 해야 한다의 다른 말은 무엇 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다. 슈드비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장난감 병정처럼 앞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런 미니 씨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회사에서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불안한 위치에서 결혼마저 갑자기 없던 일이 되어버리면서 삶을 지탱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도 30의 강을 건너봤기에 미니 씨의 우울증에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내게는 손가락을 꼭 쥐고 놓아주지 않던 어린 네가 있었다. 아직 2살밖에 안 된 아기지만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세던지 그때 나를 꽉 붙들어준 너의 손 덕분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30살을 건너올 수 있었다. 그때 만약 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미니 씨는 혼자서 그 강을 건너야 하니 얼마나 막막하겠니. 미니 씨를 보며 문득 든 생각. 너에게 30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나라 청춘에게 30살이란 지금까지 누렸던 특혜를 박탈당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해놓은 게 무엇이냐라는 식의 숙제검사를 요구받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 시인 신현님은 30살을 앞두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곧 30. 나의 20대는 좌절과 헤매므로만 끝난 건가. 뭐 하나 해놓은 것도 없이 세월만 가니 하루하루 사약을 마시는 심정이다. 얼마나 마음이 끔찍했으면 사약을 마시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런데 미니 씨는 파혼을 했을 때도 자기가 힘든 것보다 부모님이 상처받고 걱정할까봐 울지 못했다고 한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 수 없었던 그녀는 내 앞에서 참 많이 울었다. 차가운 바닥에 붙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낙엽 같던 그녀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비로소 일어나 젖은 몸을 말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에게 조금만 덜 가혹했더라면, 울고 싶을 때는 좀 울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면 그처럼 한꺼번에 긴 시간 동안 엉엉 울 일은 없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웠다. 어린 시절 말고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가끔은 제 자신을 위해 울어야겠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진료실을 나간 뒤 쏟아지는 눈물과 콧물을 닦느라 그녀가 쓴 티슈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원하게 울 수조차 없었던 사람이 어디 미니 씨뿐이겠는가. 그래서 불안한 30살 청춘은 말한다. 웃고 있는데 슬프다고. 눈물은 내면의 아이가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다. 눈물은 내면의 아이가 아프다고 보내는 신호다. 기쁠 때도 울지만 슬플 때 더 많은 눈물이 나는 것은 상실감에서 오는 아픔 때문이다. 애도는 상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 병적인 슬픔과는 다른 정상적인 슬픔이다. 그리고 애도 과정이란 상실된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다. 상실한 대상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그 대상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회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잃어버린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미니 씨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가치나 자아 이상이 되기도 한다. 애도 과정이 있을 때는 정신적 에너지가 온통 상실한 대상에 집중되어 움츠러들고 현실과 약간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갑작스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보이는 망연자실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애도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애도의 대상에게 부여한 리비도를 걷어들여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리비도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본능적 에너지이자 생명의 에너지이다. 이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느냐, 외부 대상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자아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로 구분된다. 가령 리비도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다. 나한텐 너밖에 없어.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지도 몰라. 올해는 꼭 엄마랑 온천이라도 다녀와야지 등 그 대상에게 투입한 소망이자 강력한 몰입을 말한다. 이것을 철회하는 일은 맨 정신으로 할 수 없으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때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받아주어야 한다. 상실에 따른 애도의 눈물은 기꺼이 흘려야 할 눈물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애도 과정을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
프로이트는 애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데 자아의 감기라고도 말하고 싶다. 감기에 걸린 자아는 온통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에만 열중한다. 슬픔에 빠진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자책과 죄책감으로 자신을 갉아먹는다. 자기 인생을 두고 파라며 자조적인 농담을 하는 미니 씨도 우울증이었다. 다행히 그녀는 뒤늦게나마 애도의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기억이 없는 미니 씨는 늘 감정 표현에 서툴렀다. 그녀에게 감정이란 무시하거나 외면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과업을 완수하듯 기능 위주의 삶을 살아온 그녀의 울음은 이제 제발 아픈 자신을 봐달라는 내면의 신호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미니 씨는 30대로 떠나기 전 평범했지만 치열하게 산 20대를 애도하기 위해 넋놓고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살에게 권한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마음속의 상실감과 그에 따른 분노, 무능감과 자책까지 자신의 숨은 감정을 살피고 들여다보게 되었다. 파오는 그녀의 삶에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상처는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면의 자신을 마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덕분에 그녀는 상처를 보듬고 지나온 날들을 잘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러니 30살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만 셈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낸 자신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면 기꺼이 울 일이다. 눈물에 인색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게도 애도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들이 있다. 그때마다 나는 파울로 코엘료가 쓴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린다. 언제나 강한 척할 필요는 없고 시종일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뿐, 필요하면 울어라. 눈물샘이 다 마를 때까지. 내가 걱정할까 더 씩씩한 척하는 딸아.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마음껏 울고 난 뒤에 시원한 마음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무언가를 할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